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며 3명의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아줌마예요. 드라마 좋아하던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을 겪었지 뭐예요. 그 사건을 기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아, 현재 이혼 수속 중이니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인간이 우리 새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네요. 그놈의 이혼 숙려 기간은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는지. 아이가 있으면 3달이나 질질 끌어야 한다는데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죠 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가씨 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로봇이나 기계도 아닌데 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데 말이야. 이 남자는 내가 반드시 순하고 착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두고 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며 거친 야생마 같던 남편을 순둥이로 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고 시댁에서 함께 살았겠죠. 하지만 몇 년을 겪어본 결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100% 아니 1000% 공감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사람 고쳐서 데리고 살려는 분들이 있다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네요. 본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3명의 딸내미들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망나니 같은 시부와 시부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남편을 보며 남자라면 학을 뗐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만 있는 꽃밭에서 희희낙낙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려고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제 과거 이야기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 해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 제 과거사를 좀 들어보시고 이게 미치고 팔딱 뛸 이야기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주세요. 여러분들과 살풀이 한번 하고 오늘부로 과거는 싹 잊고 새 출발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면 제가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뿌리인 우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불쌍하고 참 가여운 우리 부모님. 친정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다 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은 왜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지 부모님 생각하면 이 세상이 미워질 때가 많답니다. 너무 착해 빠지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청소부로 만나셨어요. 둘 다 조실부모하고 농촌 출신으로 상경해 어렵게 살아가다 같은 직업을 갖고 만나게 되니 공통점이 많아서 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나 봐요. 피차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이니 서로 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사귀면서 외동딸인 절 갖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거죠.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없었어도 엄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든든하고 착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보물인 딸내미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지. 근데 네 아빠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없는 살림에 아이 하나 낳았으니 그 길로 정관수술 받으러 가더구나. 우리처럼 가난한 살림에 더 이상 아이 낳으면 그 아이한테 민폐라면서 말이지. 그렇게 전 외동딸이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빠는 더 이상 청소부 월급만으로 집 한 채 사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셨는지 독립해서 본인만의 청소업체를 차리셨어요. 성실함이 우리 아빠의 무기이니 그 특장점을 살려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뚫었고 청소업체를 점점 확장하셨어요. 그 노력 덕분에 단 몇 년 만에 직원들만 수십 명인 어엿한 사업체가 될 수 있었죠. 청소업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자 그제서야 우리 아빠한테도 돈이 좀 쌓였는지 집을 점점 넓혀 이사가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짠돌이였는지 우리는 돈이 있는 시점에 단 한 번도 100% 포장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3-4번 이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고자 우리 식구가 다 빈대 짐을 싸고는 배송만 해줄 수 있는 트럭을 불러 이사를 했더랬죠. 이렇게 온 식구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덕분에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단지 역세권에 방 4개짜리 무려 40평대 아파트라니.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하던 반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얻었으니 체감상 한 400평 집에 사는 것 같더군요. 40평 아파트에 이사 들어가는 날 엄마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오열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지연 아빠,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일한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한낱 청소부였던 내가 남편 잘 만나서 뒤움박 팔자가 되었네요. 고마워요. 지연아, 우리 가족이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 가족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단체팀처럼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아마 우리 가족의 최고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하나뿐인 친척인 고모가 지속적으로 돈을 좀 보태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일단 고모의 결혼이 그 시작점이었죠. 아, 오빠 새언니, 내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 알지? 나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부모님들이랑 지하방에서 다 같이 살던 그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빠, 내 명의로 그 주택을 사고 싶은데 혹시 돈 좀 어떻게 안 될까?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응? 아빠는 마음이 약한 스타일이라 여동생인 고모의 청을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 얼만데? 내가 돈을 준비할 테니 액수만 말해.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 못 해주겠니? 착했던 우리 엄마도 시누인 고모의 요청을 다 흔쾌히 들어주었죠. 그런데 고모는 아무리 본인 사정이 어렵다 해도 우리 집에 늘 빈손으로 오고 조카인 내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 좀 괘씸하더군요. 맨날 오빠, 새언니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갈 생각만 하는 인간이었죠. 아빠의 사업이 잘 돼가자 주위에서 투자하라는 유혹이 좀 있었나 봐요. 우리 집까지 치킨을 사들고 찾아와 거의 브리핑 수준으로 투자처를 홍보하고 권유하던 아저씨들도 몇몇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였는데 부동산의 문외한이었던 아빠는 그 제안에 오케이 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진짜 친한 아빠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만 믿고 아빠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버렸어요. 살고 있던 40평 아파트도 저당 잡아 그 돈도 다 털어 넣었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의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빠의 친구는 그날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모든 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빠는 크게 충격을 받은 나머지 쓰러지고 말았어요. 쿵 소리가 나서 아빠의 서재에 가보자 아빠가 꼬꾸라져 있더군요. 아빠 정신 차려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발 일어나봐요. 119에 전화를 해놓고는 급한 마음에 인공호흡이며 심폐소생술이며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치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버티시던 아빠는 그대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마셨어요. 믿었던 중마고우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그래도 크셨나 봐요.
현금이며 집이며 다 없어졌지만 청소업체는 그대로 살아있었으니 사장직을 엄마가 맡아서 경영해보려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았어요. 아빠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서류를 들이밀며 돈 달라던 사람들이 그리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하루에 2-3시간 자가며 사업체를 정상화시키려 갖은 애를 썼지만 비참한 결과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씩 과로하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다행히 아빠처럼 돌아가시진 않았고 반신불수가 되어 입원하게 되었어요.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하고 집도 절도 없이 겨우 원룸 하나를 얻어 엄마와 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를 간병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알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약간 남은 현금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지만 원룸 월세를 몇 달씩이나 밀리자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고모뿐이었어요. 우리 아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금전적으로 자주 도와주었으니 고모는 차마 우리 모녀를 내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본인 집으로 들이고도 못마땅한 기색에 역력했죠. 우리를 짐짝 취급했어요. 아우, 야, 네 엄마 또 똥 쌌나 보다.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똥오줌을 저리도 많이 싸대니? 피도 안 섞인 새언니 똥을 내가 치울 수는 없으니 딸내미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온 집안에 똥냄새 다 풍기기 전에. 아, 더러워 정말. 고모, 우리 엄마가 몸만 못 움직일 뿐이지 다 듣고 다 느끼는데 꼭 그렇게 못되게 말해야겠어요? 창고방 하나에서 문 꽁꽁 닫고 살게 하면서 무슨 똥냄새가 온 집안에 풍긴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다는 거야? 조그만 게 감히 고모한테 자꾸 느늘기고 하면 너랑 네 엄마 이 집에서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고모, 나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에요. 이 집 누가 사준 건데요? 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나가려면 고모네 식구들이 나가야죠. 안 그래요? 제가 바른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던 고모였지만 그 이후로도 고모의 구박은 계속되었어요.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힘겹게나마 말을 조금 할 수 있던 엄마도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난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려면 최대한 고모 심기 건드리지 말도록 하자. 억울하지만 죽은 듯이 살 수밖에. 네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 모녀는 창고방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어요. 제가 좀 더 컸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 집이고 뭐고 우리 아빠가 고모한테 사줬던 거 다 뺏었겠지만 그때 너무 어렸죠. 거의 꺼질 듯한 촛불처럼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던 우리 엄마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겨울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녀와도 엄마가 그대로 눈 감고 누워 계시더군요. 코 밑에 손을 대보고 흔들어 깨어봐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죠. 엄마,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난 누구랑 살라고. 엄마 아빠 다 떠나버리면 외동딸인 난 어떡하라고. 내 목숨과도 같았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고 전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고모네 창고방에서 계속 기거를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독립하리라는 마음과 함께요. 그곳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기에 천장엔 쥐 오줌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 방바닥엔 내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죠. 하루는 자다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제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길래 너무 소름 끼쳐서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고모가 창고방을 확 열더군요. 야, 너 미쳤어? 왜 오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바퀴벌레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길래 죄송해요 고모.
가서 주무세요. 아, 살다 살다 별 생쇼를 다 하네.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신경 쓰이는 게 어디 한두 개여야지. 네 엄마 죽었을 때 너까지 쫓아냈어야 했는데.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애들도 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하고 이 방 다른 사람한테 세주면 월세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어. 고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바로 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고모한테 준 돈 다 내놔요 그럼.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년이? 증거 있어? 니네 아빠가 나한테 다 현금으로 줬는데 계좌에 찍히지도 않은 금액 증거 있냐고. 내가 널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학교는 다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전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고모한테 냅다 질렀어요. 고모가 날 남이라 생각하니 나도 남한테 쌍욕 날린다 생각하고 말이죠. 야, 배은망덕한 년은 바로 너야.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맨날 빈손으로 와서 살랑거리며 돈 뜯어가더니 이제 다 돌아가시니 입 딱 씻어? 넌 내 고모도 아니야. 반드시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오밤중이고 뭐고 전 대충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가장 밝은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심란한 마음에 뜬 눈으로 지샌 저는 근처 PC방 알바 자리를 구해서 한 달간 지낼 수 있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말이죠. 다니던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는 한 달간 PC방에서 차비 정도만 벌면서 버팅기다가 충동적으로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이 지긋지긋했거든요.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던 엄마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면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를 화장해서 뿌렸던 강가에 가서 목 놓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 하늘에서 잘 살고 계신 거죠?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 혼자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거든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목이 쉬도록 엄마 아빠를 부르고 나니 오히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 든 전 재산 몇십만 원이 마치 몇 억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지방이라 고시원비도 다소 저렴하더라고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씩 내야 하는 고시원에 둥지를 틀고 열심히 구인 광고를 찾아봤죠. 다행히 근처 세라믹 코팅 공장에 자리가 있더군요. 가서 거의 사정하듯 제발 뽑아달라고 간청했어요. 팀장이라던 남자가 면접을 봤는데 웬 실없는 소리만 실컷 하더군요.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뽑아줘야겠네. 우리 팀에 순 남자뿐이라 공장 다니는 맛도 안 나는데 어린 여직원 하나 뽑아놓으면 다들 재미나게 일하겠구만. 얼굴이 어쩌고 몸매가 어쩌고 실컷 떠들더니 뽑아주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돈을 벌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은 돈이지만 돈이 없으면 얼마나 푸대접 받는지 잘 알기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너무 깊었죠. 세라믹 식기들의 유약을 바르거나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었는데 스프레이로 쫙 바르고 나면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눈과 입으로 다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참으로 고된 노동 환경이었지만 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보면 힘이 드는 줄도 몰랐죠. 엄마 아빠가 자린고비처럼 사시는 걸 보며 자랐으니 저 또한 알뜰하게 사는 건 당연했어요. 몇 년을 안 쓰고 안 먹고 일하며 모으다 보니 통장에 꽤 두둑하게 쌓이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 건 이제 적응이 되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몇 년간 절 계속 괴롭혀왔죠. 바로 절 면접에서 뽑아줬던
그 팀장님의 괴롭힘이었어요. 유부남이었던 그 팀장은 몇 년이나 저한테 치근덕댔어요. 해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갔죠. 처음엔 그냥 희롱 정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 아예 대놓고 사귀자고 들이대더군요. 미친놈인 게 틀림없었죠. 지연씨, 아니 나보다 7살이나 어리니 이제 말 놓을게. 오빠랑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오빠 이래봬도 가진 거 많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집안 논밭도 많다고. 팀장님, 오빠라뇨. 아무리 공장 일 한다 해도 엄연히 회사 생활인데 무슨 오빠예요. 그리고 팀장님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징그럽게 짝이 없네요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튕기니까 더 짜릿한걸. 요즘 애인 없는 유부남이 어딨어.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내가 샤넬백 사줄게. 어때? 샤넬백이고 뭐고 한 번만 더 이러면 회사이든 경찰이든 고발해버릴 거예요. 뭐? 경찰? 이런 맹랑한 년을 봤나?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하기라도 했냐? 이제 성인 됐다고 눈깔이 배는 게 없는 거야. 너 내가 우스워 보여. 그 팀장이 제게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저쪽에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남자 동료가 소리 지르며 막아서더군요. 팀장님, 이게 뭔 짓입니까? 그동안 최지연 씨한테 찝쩍대던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이젠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요. 대체 일 열심히 하는 지연 씨가 뭔 잘못입니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 이러지 맙시다. 같은 남자로서 쪽팔립니다. 뭐? 니까짓 게 뭔데 지랄이야. 니가 얘 남자친구라도 되냐? 니네 그렇고 그런 사이야? 좋아.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보지. 내 등치 안 보여? 내가 왕년에 씨름했던 사람이야. 덤비라고. 이렇게 팀장님과 제 동료인 박순국, 두 남자의 육탄전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의 싸움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왔더랬죠. 이 싸움은 금세 회사 윗분의 귀에 들어갔고 절 몇 년간 희롱해왔던 유부남 팀장이 해고당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순국씨,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저 때문에 이 고초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연씨. 내가 또 정의롭지 못한 건 눈은 뜨고 못 보는 스타일이라.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놈이 걸랑요. 그동안 저 팀장놈을 한번 조져놓으려 했는데 기회가 좋았네요. 고마우면 공장 밖에서 밥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밥 사달라던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때부터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네요. 공장 밖 냉동 삼겹살집에서 금세 5인분을 해치우던 그 남자가 그리도 멋있어 보이더군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퇴근 후에도 만나며 연락하기를 반복하다가 우린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박순국, 이 남자의 성격이 워낙 불같았기에 우린 단시간에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죠. 그날은 공장 사람들이 모두 보너스를 받던 날이라 제가 혼자 살던 원룸에서 남친과 함께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내가 치킨 사갖고 들어갈 테니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전 남친이 시키는 대로 먼저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원룸 건물 앞에 몇 달 전 해고당한 팀장이 절 노려보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최지연,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폭망시키냐? 나 혼자 망할 순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너도 같이 나락으로 가자고. 그 팀장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는 자기 차에 억지로 태우려 했어요. 그때 남친이 뒤에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뛰쳐와서 팀장을 때려 눕혀버렸어요.
아재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셔. 이 사람 이제 내 와이프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알겠어? 팀장은 뒷걸음질 치며 자기 차로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더군요. 남친이 공장에서도 워낙 카리스마 있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상황이 정리되자 남친이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당장 혼인신고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이야. 전 어릴 적부터 하얀 웨딩드레스며 낭만적인 결혼식을 꿈꾸기도 했었어요. 비록 실제 생활은 시궁창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꿈꾸는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게 결혼식조차 허락하지 않더군요. 남친의 혼인신고 제안에 바로 오케이 했죠. 저도 여자 몸으로 혼자 살기 무섭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전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남친과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한 날, 남친 부모님을 한번 뵙기로 했어요. 남친 집안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없이 살기 마찬가지이니 저와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남친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예비 시모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친 집안 자체가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에 예비 시부가 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아휴, 야 아들놈아,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네가 좀 사는 집 여자애를 신부감으로 데려와야 우리 집안의 보탬이 되지. 우째 천의 고아를 며느리라고 데려왔냐. 어이구, 저 등신 같은 놈. 어차피 니네끼리 혼인신고 뭐뭐뭐 다 약속했다며. 웬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쌀이나 축내게 생겼구나. 아유, 속 터져. 처음 본 할아버지한테서 웬 욕지거리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아버님, 천의 고아라뇨. 저희 엄마 아버지 제가 다 커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실부모한 제 탓인가요? 혈혈단신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꽤 모았습니다. 순국 씨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았으면 해서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려는 거지. 아주 조그만 아파트 한 칸 장만할 돈 정도는 있습니다. 저 거지 아니라고요. 뭔가 자기 아버지와 여친인 제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자 남친은 얼른 분위기를 쇄신하려 노력하더군요. 자자, 아빠 들으셨죠? 우리 지연이 돈 많이 모아놨다고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이 집 살림도 깔끔하게 잘할 거예요.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저희는 혼인신고하러 갑니다. 집은 이번 주 주말에 갖고 들어올게요.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쎄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나오려는데 예비 시모가 뒤따라 나오며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아가씨, 우리 바깥 양반이 한 말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어. 가엾기 그지없구만. 그런데 이 결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보기에 아가씨가 훨씬 아까워. 우리 집안 남자들이 워낙 기가 세서 나도 성격 다 죽이고 살아온 지 30년이 넘어가네.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고 싶지 않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눈을 희번떡거리며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엄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유분수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지금 혼인신고하러 갈 거니까 엄만 뒤로 빠져요. 남친의 손에 이끌려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야 했지만 예비 시모의 말을 곱씹게 되더군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낙장불입이라 거들 수도 없었죠. 결혼식도 없이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시모가 왜 내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정의의 사도인 줄만 알았던 남편은 그냥 동네 쌈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불같은 성격이 멋져 보여서 빠르게 혼인신고하고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겼지만 결혼 후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하게 짝이 없었어요. 술 마시고 동네에서 행패 부리다 경찰서에 잡혀가 연락 오기를 1년에도 수십 번이었죠. 맨날 입으로만 정의를 외쳤지만 실상 본인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 딸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딸을 낳고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더 이상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요구했죠. 뭐야? 정관수술? 지금 나보고 남자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야? 어디 감히 여편네가 서방님의 정관을 끊으라 말아야. 절대 못해. 안 해. 남편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또 갖게 되었는데 이번엔 딸 쌍둥이였어요. 안 그래도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주던 시댁에서 3명의 딸 손주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야, 내가 시애비로서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으이그 저 모지리 같으니. 구박을 듣다 못해 시부한테 대들었어요. 아니 아버님, 손녀딸 가진 건 창피하시고 본인 술 마시고 동네에서 추태 부리시는 건 안 창피하세요? 매일 술 드시고 집에 네 발로 기어 들어오시잖아요. 개도 아니고. 참네. 다 토해놓고 저보고 치우라 하시고. 아기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 뭐? 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못 배워 처먹은 며느리를 들였더니 시애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휴, 4명에 못 살지 내가. 이렇게라도 맞받아 쳐야 제가 그 집안에서 숨쉬고 살 것만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활비를 안 주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온갖 구박은 다 당하니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 숨통을 틔워준 사람은 착한 시모였죠. 시부와 남편이 제게 지랄을 떨고 나면 꼭 시모가 절 달래주었어요. 지연아, 방금 그 말 다 잊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도 너의 부모님의 귀한 딸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니? 정말 미안하다. 네 남편도 지 애비를 닮아서 여자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성격도 칠할 맞구나. 내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정말 힘들었다. 인간 말종이 따로 없었어. 에휴.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남편감을 고른 게 확실했어요. 남편의 엄마인 시모가 자기 아들을 두고 저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전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공장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일단 그만두었어요. 남편만 믿고 그만둔 건데 어이없게도 남편이 따라 그만두더군요. 자기까지 일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집에서 아이들 봐줘. 내가 다시 공장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 누가 일 안 한대. 이젠 남 밑에서 유약 스프레이나 뿌리며 힘든 일 못 해먹겠어. 더럽고 치사하다고. 내가 사장할 거야. 구상해 놓은 하업 아이템이 있으니 넌 돈이나 좀 대줘봐. 얼마 모아놨어? 뭐? 사업? 내가 돈이 어딨어. 지금껏 당신이 생활비 안 줘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 식구들 생활비 다 충당하고 있었는데. 애들 앞으로 나라에서 양육수당 나오는 거 있지? 급한 대로 그거라도 줘봐. 남편은 아이들 통장까지 뺏어가며 집에 있는 현금을 빡빡 긁어갔어요. 제가 몸으로 막아봐도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무일푼이 된 저는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 다시금 구인 광고를 찾아가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받는 아이들 영유아 검진에서 막내딸 심장 소리가 안 좋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 지방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당장 심장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조그만 아이 가슴에 칼을 댈 생각을 하니
엄마인 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도 수술만 하면 좋아진다니 수술을 감행했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 돈줄을 쥐고 있는 시부에게도 요청해 봤지만 돈 한 푼 안 보태주더군요.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수술해야 했죠. 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막내가 심장 수술했단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아이고 저런. 그러게 누가 그런 약한 딸 낳으래? 아들내미였다면 심장에 이상도 없었을 거야. 딸내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깐. 여튼 나 수술비 댈 돈 없어. 당신이 엄마니까 알아서 해.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미소 아빠 맞냐? 애기가 심장을 다 열고 수술한다는데 뭐가 어째? 넌 여자인 니네 엄마 없었으면 이 세상에 어찌 나올 수 있었는데 남자면 다냐? 이런 개망나니 새끼 같으니라고. 당장 이혼해. 아빠 역할도 못하는 병신이랑은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더군요. 우리 막내딸 미소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분풀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중간에 있던 시모가 말려서 그나마 큰 싸움은 안 났지만 우린 속사포로 이혼 절차를 밟았더랬죠. 법의 문의안이었던 저는 이혼 도장 찍으면 마치 혼인신고할 때처럼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무려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밟아야 한다더군요. 숙려고 뭐고 할 것도 없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이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있을 시댁으로는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 신청한 마당에 그 집 며느리로 구박받으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시모가 구세주처럼 돈을 좀 건네주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 손녀딸들한테 결국은 몹쓸 짓을 하는구나. 우리 막내 손녀딸 심장 수술할 때 건네주려 했던 돈인데 네가 대출받아서 했다기에 다시 갖고 있었다. 이 돈은 네 시아버지한테 눈칫밥 먹으며 조금씩 뒤로 꿈쳐둔 돈이야.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우리 손녀딸들 잘 키우고 살려무나.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몇 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유리알처럼 막던 네가 흙탕물 같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지? 우리 인연은 이렇게 끝났다마는 가끔 우리 소녀들 보고 싶으면 찾아가도 되겠니?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다오 며느리야. 시모는 돈을 건네주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내 고생을 알아준 시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눈물까지 나더군요. 진짜 몇 년간의 마음고생 몸고생이 다 보태진 내 피눈물이었죠. 어머님, 제 마음 다 알아주시는 건 세상에서 어머님밖에 없네요. 그래도 몇 년간 어머님 덕분에 숨쉬고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었다면 애진작 도망갔겠죠. 저의 아이들은 어머님 핏줄 나눠 가진 아이들이니 손녀딸 보고 싶으시거든 언제든 오셔도 돼요. 이 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돈 벌면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해서 말이죠. 그때까지 건강히 살아주세요. 그렇게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면서 시모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죠. 따로 전셋집을 얻어 아이들과 산 지 2달 정도 되었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장례식 거하게 치를 거니까 애들이랑 당장 오도록 해. 장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 조의금 두둑히 준비하고 말야. 알았냐? 남편은 일방적으로 소식만 전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시모가 골골대며 약한 스타일이었지 시부는 자기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으며 엄청나게 건강했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시다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아이들도 깔끔하게 단장시키고 조이금 봉투도 준비하여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시모도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애들 아빠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 나도 놀랐다. 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는구나. 순국이가 발견해서 화상까지 바로 해버렸대. 난 죽은 내 남편 시신도 못 봤구나. 아휴, 평생 날 구박한 남편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시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지금 순국이 몰래 너한테 문자 보낸다. 내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 단문 보내지 말고 얼른 이 집으로 좀 와주겠니? 나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시모의 문자를 받은 전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시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아이들을 옆집 할머니한테 맡기고는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 현관문은 원래 고장이 나서 잘 닫히지 않았기에 그 틈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랬더니 제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방금 장례식까지 치른 시부가 거실에 앉아서 아들인 남편과 희희낙낙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무슨 작당을 그리도 재미있게 꾸미던지 제가 들어온 것도 눈치 못 채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본능적으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했죠.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면서 말이죠. 아빠, 나 머리 좋죠? 아빠가 죽고 이제 곧 받을 보험금으로 우리 다른 지방 가서 아방궁 찍고 파출 보며 운전기사 부리면서 기깔나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이거 같이 계획한 관계자한테 뇌물 다 줬으니 아빠 새로운 신분으로 싹 갈아입혀 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 아들아. 내 아들이지만 너 잔머리 돌아가는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해. 그래, 어서 짐 싸잡구나. 근데 사망보험금은 언제 나온대냐? 통장에 10억 넘게 찍힐 거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쓰게. 뒤에서 그들을 귀신 보는 것처럼 덜덜 떨며 보던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이게 다 뭔 짓들이야? 감옥 갈 짓들을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얼른 이실직고하고 사망보험금 받지 마. 그깟 돈이 뭐라고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 아들아, 네가 인간 말종인 건 알았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이냐고. 에이, 싫으면 빠지시든가. 엄마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이 시궁창 같은 집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사시던가 하쇼. 자기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절 발견했어요. 전 얼른 그때까지 찍은 동영상을 톡으로 전송해놨죠. 야, 너 뭐야? 구석탱이에서 몰래카메라라도 찍고 있었던 거야? 너, 네 핸드폰 이리 내놔. 얼른! 남편은 절 잡으러 뛰쳐나왔고 전 젖먹던 힘을 다해 동네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바로 핸드폰을 제출하고는 경찰한테 소리 질렀죠. 저 인간이 범죄자예요, 경찰 선생님. 당장 감옥에 가둬주세요. 사회에 나와선 안 될 놈이라고요. 어리둥절한 경찰은 일단 남편을 붙잡아두고 제 핸드폰도 압수해갔어요. 전 경찰에게 제가 본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제 핸드폰 속 동영상은 좋은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현재 남편과 시부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 곧 재판 결과가 나오고 콩밥을 먹겠죠. 시모가 절 붙잡고 울며 말하더군요. 내 남편, 내 아들이지만 잘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어머님도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인간 말종 부자 더 이상 보지 말고 우리 손녀딸들 봐주시며 사세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하니까요. 그 길로 시모는 시부와 이혼하고 저와 우리 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모와 전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정말 친엄마와 딸 같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이 콩밥을 먹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능력 없는 남편한테 양육비도 못 받을 테니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씩씩하게 돈 벌려고요. 아이들 끔찍이 예뻐해주며 잘 키워주시는 시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성실함이 저의 최대 무기이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우리 식구 앞날에 해뜰 날이 오겠죠.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죠. 저나 여러분 인생이나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기원해 봅니다. 좀 평탄하게 맘 편히 살아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